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70년 제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누구인가? 페르시아는 성경의 용어로 바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면서 70년 뒤에 무너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된 국가가 아닌 도시 국가로 했을 때 메데가 바사를 다스렸습니다. 이때 메데의 왕 아스티아게스가 메데와 바사까지 다스렸죠.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만다네입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만다네가 소변을 누는데 전도시가 그 소변으로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이 물로 범람되는 꿈을 꾸죠. 아스티아게스는 메데의 해몽가들인 마고스 사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청합니다. 고대에는 꿈으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라에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꿈을 꾸면 주변 사람들이 번거로워집니다. 사제들이 꿈을 해몽하는데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죠. 아스티아게스가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 메데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도 중류층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던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냅니다. 결혼 후 만다네가 임신을 했을 때 아스티아게스가 또 해괴한 꿈을 꿉니다. 그는 만다네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죠. 아스티아게스는 믿을 수 있는 총리 하르파고스에게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이고 그 증거로 양쪽 귀를 잘라오라고 명합니다. 하르파고스는 만다네 공주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차마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자기의 신복이며 하인이었던 소치기 미차 테스를 불러 입단속을 시키고 그 일을 대신시킵니다. 미차 테스는 부름에 한 걸음 달려와 명령을 받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자기 부인이 출산 중이었습니다. 계속된 사산을 했기 때문에 순산을 기대하고 집으로 갔는데 또 사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속된 사산으로 부인은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산된 아들과 손에 들고 있던 만다네 공주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고 죽은 아이를 묻고 양쪽 귀를 베어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죠. 아이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만다네와 캄비세스는 페르시아로 이주합니다. 고레스는 메데에서 소치기의 아들로 살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놀면서 왕놀이를 하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뽑혔죠. 나이가 어려도 정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치를 했죠. 하필이면 그때 매치를 당한 아이의 부모가 메데 귀족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맡고 온 것에 대해 화가 난 신하는 왕에게 소치기 아들을 고발했고 아스티아게스는 그렇게 소치기 아들을 만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는데 아이가 걸어오는 걸음걸이와 당찬 모습이 자신의 딸 만다네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소치기를 불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믿었던 하르파고스가 자신을 속인 거죠. 고레스는 10년 만에 만다네를 만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하르파고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미리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이고 요리를 만들어 하르파고스 자리에 그의 아들로 만든 요리를 먹게 하죠. 자기 아들을 죽여 만든 요리를 먹고 원한을 품은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은밀하게 고레스와 연락하면서 후위를 도모하죠. 은밀하게 고레스와 내통하는데 사냥한 토끼의 내장을 빼고 그 안에 편지를 넣어 전달하죠. 내통의 내용을 이랬습니다. 고레스 당신은 그곳에서 전력을 강화하시오. 나는 이곳에서 준비하겠소. 언젠가 당신이 메데를 공격하게 되면 내가 함께 동참하겠소. 시간이 흘러 캄비세스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된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일으켜 10개 부족을 통합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몰래 복수를 위해 고레스와 연락했죠. 어느 날 고레스는 장군들을 불러 내일 입궐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오고 농기구를 지참하고 오라고 명합니다. 다음 날 장군들을 모아놓고 밭을 갈도록 합니다. 장군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낯질하느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녁에는 장군들에게 내일 입궐할 때는 모두 목욕을 한 후 깔끔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죠. 다음 날 초와 파티를 열어 하루 종일 즐기게 하고 저녁 때 모든 사람들이 흥이 고조에 달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군들, 어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가? 오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가? 흥에 취한 장군들이 필살의 의지로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레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내일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매대를 칠 것이다. 언제까지 매대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매대를 치지 못하면 평생 어제와 같은 삶을 살 것이고, 매대를 정복하면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오늘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장군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장군들이 의기투합하여 매대를 치러 가자는 의지입니다. 같은 날 하르파고스는 자신들의 부대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일 전쟁에서 고레스 왕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바사군에 합류할 것이다. 나는 고레스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항복하러 왔다. 놀란 장군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군들은 언젠가 만찬식 때 내게 차려줬던 음식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이후 나는 오늘을 기다렸다. 꿈의 해몽이 사실이라면 고레스는 하늘이 내린 왕이고 아스티아게스는 천명을 어기려는 왕이다. 나는 천명을 따르겠다. 그때 모인 사람들 중 70%에서 80%가 하르파고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밖에는 병사들을 준비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놓은 상태였죠. 다음 날 메대의 30만 대군이 바사의 군대가 되었고, 고레스는 3년에 걸친 전쟁을 끝에 메대는 결국 함락됩니다. 고레스는 메대 바사를 얼마 후 페르시아로 바꿨습니다.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를 죽이지 않고 유배에 보내고, 고레스는 전쟁을 하며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몰입하면서 왕의 자리엔 형식적인 외삼촌 다리오를 세워놓았습니다.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무렵 페르시아에는 흔한 시장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메대를 정복한 고레스는 이제 리디아 정복에 박차를 가합니다. 리디아는 오늘날 트르키예입니다. 리디아는 사금으로 유명한 국가였고 부자였습니다. 미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고대의 근동의 왕들 중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복납금을 바쳤던 왕입니다. 어느 날 크로이소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할리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의 프레리아 성을 침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프레이아 성은 원래 견고하기로 소문나 있는 성인데 미디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미디아가 프레리아 성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변의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레스가 즉각 프레리아 성으로 출격합니다. 고레스와 크로이소스의 역사적 만남이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죠. 미디아는 당시 장창을 든 기마 부대를 앞세웠고 페르시아는 수적으로 유리했지만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미디아가 먼저 후퇴를 결정하고 다음에 동맹국이었던 바벨론과 스파르타를 이끌고 다시 침략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디아가 후퇴할 때 고레스가 먼저 미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급히 군대를 정비해 사르디스 성 근처로 달려가 평원에서 진을 치고 페르시아를 기다립니다. 미디아는 위력적인 기마 부대를 전투의 최전방에 앞세웠고 그 모습을 본 고레스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식량을 나르는 낙타라고 앞에 세워라. 낙타를 전방에 배치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는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타가 나오더니 지독한 낙타 냄새에 미디아의 말들이 논란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아는 어쩔 수 없이 사르디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성이 포위가 된 것이죠. 성을 포위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미디아의 군사 한 명이 보초를 서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사가 떨어진 투구를 주우러 내려온 모습을 고레스가 본 것이죠. 이것이 전쟁사의 행운이라 표현하는데 지난 시간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 소개해드린 마지막 네 번째 상황과 비슷하죠. 고레스는 군사를 뒤쫓아 성벽 외곽의 험한 산을 비스듬히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산세가 워낙 심한 곳이라 그곳엔 보소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날 밤 페르시아 군사 일부가 그곳으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 안으로 침입해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 쉽게 사르디스 성을 정복합니다. 이때가 주전 546년이었습니다. 사르디스를 정복하고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그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크로이소스가 홀로 체념한 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레스가 통역사를 보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하죠.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7연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장작 더미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이미 장작 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그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작 더미에 불이 꺼졌습니다. 고레스는 그를 장작 더미에서 끌어내려 대화를 나눴는데 행복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크로이소스가 솔론에게 했고, 솔론의 입을 통해 크로이소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솔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아테네 시민 텔로스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는데 솔론은 아이고스의 클레오비스와 바톤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세 번째는 누구인지 묻습니다. 계속 솔론은 자신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말하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솔론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리디아의 왕이시여, 왕께서 가진 행복이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보통 70세까지라고 보면 윤달을 치지 않았을 때 모두 25,200일을 삽니다. 수많은 날 가운데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물론 거대한 왕국이 국으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날은 길고 긴 인생에서 언제까지 행운이 따르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솔론이 떠났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악몽을 꿉니다. 그 악몽대로 한 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도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크로이소스는 그제야 솔론이 했던 말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고레스에게 해주자 고레스도 깊은 감명을 받고 크로이소스와 대화를 하면서 크로이소스를 평생 친구 겸 조언자로 지냅니다. 이제 리디아의 부가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디아의 엄청난 부로 고레스는 군자금을 확보했고 제국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크로이소스를 통해 고레스는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면서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과 바벨론의 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남유다의 포로 귀환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중심을 서도 남유다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이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